조선의 임금님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고 나라를 다스리던 위엄 있는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분들의 평균 수명이 고작 40 초반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던 최고 권력자의 삶이 이토록 짧고 불안정했다는 건 참으로 위아한 일입니다. 과연 단순히 그 시절 의학 기술이 미숙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 감춰진 거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왕의 짧은 생애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잔혹한 권력 싸움, 즉 암투의 처절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던 왕들의 운명, 그 실체를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지던 그 순간부터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은 창업 군주들의 오랜 염원이자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태종 이방원은 왕실의 권위가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랐죠. 태종 이방원 임금님은 왕위에 오르기까지 피비린내 나는 왕자의 난을 겪으며 권력의 생리를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 자신을 도왔던 개국 공신들은 물론 심지어 왕비의 친정 식구들인 외척 세력까지 단호하게 숙청하며 오직 왕만이 국가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듯 조선의 왕권이 외부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를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처럼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자 했던 이상적인 그림이 조선 건국 초기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은 늘 견제와 도전에 직면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결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할 수만은 없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연이라는 제도입니다. 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하들과 함께 학문을 논하고 국정 현안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은 왕의 학덕을 점검하고 때로는 왕의 정책 결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거침없는 간언을 쏟아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올리는 것을 넘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지어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마치 왕이라는 거대한 배가 항해를 할 때 옆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향을 제시하며 때로는 암초를 경고하는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는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이면에 왕의 권력을 제어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왕은 신하들의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거나 혹은 설득과 논쟁을 통해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야만 했습니다. 결코 일방적인 명령만으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왕실 내부에서도 왕의 권위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외척 세력의 등장이었죠. 왕비의 친정 식구들, 즉 왕의 장인이나 외숙 같은 인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권력을 탐하고 조정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왕권을 잠식하며 때로는 왕의 정책 결정에까지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마치 왕의 옆에 드리워진 또 다른 그림자처럼 이 외척 세력은 왕권을 위협하고 왕을 끊임없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임금님은 이처럼 밖으로는 신하들의 예리한 견제, 안으로는 외척들의 은밀한 야심 사이에서 마치 팽팽한 외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야만 했던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굳건해 보이는 왕의 자리였지만 그 속내는 늘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이 복잡한 권력 관계는 왕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었던 겁니다. 조선 왕들의 짧은 수명은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간극, 즉 강력한 왕권을 꿈꿨지만 끊임없이 도전받고 흔들렸던 그들의 위태로운 삶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 회차에서 조선의 왕들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서 국정을 운영했는지 말씀드렸죠. 밖으로는 신하들의 견제, 안으로는 외척들의 야심이 왕을 끊임없이 옥죄었으니 말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꿈꾸었던 많은 임금님들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왕권이 어느 정도 확립된 듯 보이는 시기에도 그 칼날은 여전히 왕의 목을 겨누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종 시대를 들 수 있습니다. 개혁군주를 꿈꾸었던 중종은 뜻을 함께할 인재를 찾았고 그때 등용된 이가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조광조는 도학 정치를 이상으로 삼아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는데요. 그는 왕과 함께 밤낮으로 개혁을 논하며 낡고 부패한 관행들을 뿌리 뽑으려 애썼습니다. 중종 임금님은 처음에는 조광조의 강직함과 개혁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실어주었죠.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듯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혁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파 대신들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들에게 조광조의 개혁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마치 굳건한 바위처럼 개혁에 저항하며 왕과 조광조의 관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외척들, 즉 왕비의 친정 식구들까지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훈구파와 손을 잡기도, 때로는 독자적으로 왕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종 임금님은 조광조를 등용했던 그 손으로 직접 그를 내쳐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왕은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과 외척 세력의 거센 반발과 압박 속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무력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조여오는 덫에 갇힌 듯 임금님은 개혁을 향한 열망과 현실의 냉혹한 벽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왕의 결단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개혁이 좌절되고 충신이 제거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왕의 뒷모습은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왕의 권위가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실상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위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외척 세력의 등장은 더욱 노골적으로 왕권을 위협했습니다. 특히 어린 왕이 즉위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은 하늘을 찌를 듯이 커졌죠. 명종시대의 문정왕후와 그녀의 동생 윤원영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문정왕후는 어린 아들 명종을 대신해 수렴 청정을 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친동생 윤원영을 조정의 요직에 앉히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조정을 채워 넣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밀실에서는 왕의 안이나 백성의 삶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은밀한 모의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 명종 임금님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그림자 아래에서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왕의 도장 하나 찍는 것조차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중요한 국정 결정은 이미 그들 손에서 좌지우지되었으니 어찌 왕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왕은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외척들의 손에 넘어갔던 겁니다. 이처럼 왕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력에 시달리며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개혁을 꿈꾸면 신하들이 막아서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하려 해도 외척들이 사사로운 욕심으로 왕권을 잠식했으니 과연 임금님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는 더 이상 영광스러운 권좌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암투의 한가운데였고 왕은 그 속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야 하는 고독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칼날들은 왕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서서히 갉아먹으며 왕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처럼 이상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결국은 고립되어 갔던 거죠. 이 암투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 다음 시대에는 왕을 더욱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조시대에 이르러 조선의 정치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권위를 지탱해야 할 조정 대신들은 더 이상 한마음으로 국정을 논하는 동반자가 아니었죠. 대신 그들은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나뉘어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물고 뜯는 치열한 권력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이른바
붕당 정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겁니다. 왕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대립하는 당파들 사이에서 이태롭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쩌면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강요받는 연약한 중재자에 불과했죠.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려 해도 한 당파가 찬성하면 다른 당파는 맹렬히 반대하며 왕의 뜻을 좌절시켰습니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심지어 사소한 행동 하나까지도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왕의 고뇌는 얼마나 깊었을까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궁궐의 대전은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당파 간의 날선 설전이 오가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대신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며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모략을 서슴지 않았죠. 왕은 그 모든 광경을 침묵 속에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는 이미 아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거죠. 이러한 암투는 결국 피로 얼룩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바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올린 인조반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왕조차도 언제든 권좌에서 끌어내려질 수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끝없는 권력 싸움은 왕들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그리고 끈질기게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정쟁 속에서 국사를 처리해야 했던 왕들의 피로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잠시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언제 어디서 적대 세력의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겠죠.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피로와 같은 증상들은 어쩌면 조선 왕들의 숙명과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트레스만으로 왕들의 짧은 수명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는 더욱 섬뜩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으니 바로 독살의 위협이었습니다. 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다툼의 최전선이자 언제든 독이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수라상을 올리기 전에는 반드시 기미상궁이 먼저 음식을 맛보는 엄격한 검식 과정이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한 방패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독살 시도는 역사의 기록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왕들의 수명을 위협했습니다. 왕들은 늘 긴장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던 겁니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 이르러 이러한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탕평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왕들은 서로 다른 당파의 인재들을 고루 등용하고 특정 당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끊임없는 정쟁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지키려 했던 고뇌와 피로, 그리고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탕평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암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고뇌하며 찾아낸 처절한 생존 방식이자 왕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거죠. 조선의 왕들은 이처럼 개인의 안위는 물론 국가의 존립까지 걸린 살벌한 권력 투쟁 속에서 외롭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짧은 수명은 바로 이 처절한 싸움의 결과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처절한 싸움은 비단 정치적 승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왕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침묵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정쟁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사를 처리해야 했던 왕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궁궐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가장 잔혹한 심리적 감옥에 갇혀 지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의 왕들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끊임없이 왕의 정책에 반대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당파 이익을 위해 왕을 압박했죠. 그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왕의 권위를 흔들고 심지어 폐위까지 거론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왕은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직장인들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심각한 질병을 얻곤 하는데 조선의 왕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지 않을까요? 왕의 지위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외롭고 고립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밤늦도록 홀로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상소를 읽고 복잡한 당파 싸움 속에서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고민해야 했죠. 촛불 아래 드리워진 왕의 그림자는 고독과 피로에 짓눌린 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편히 눈을 붙일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는 왕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운동 부족 등 물리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정신적인 피로였죠.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 그리고 고립감은 왕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처럼 왕들은 서서히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단순히 스트레스만 왕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독살의 위협이죠. 조선시대에는 왕의 수라상에 대한 검식 절차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음식을 맛보는 기미상궁이 먼저 수저를 대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죠. 이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독살의 위협이 상존했음을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증거였으니까요. 수라상이 올라올 때마다 왕의 눈에 비친 기미 상궁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한 점의 의심이라도 드리워진다면 왕은 과연 그 음식을 편안하게 들 수 있었을까요? 독살 시도는 비단 몇몇 특정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극에 달했을 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상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독살이 암암리에 거론되곤 했으니까요.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왕의 일상 그 자체를 잠식하며 심각한 정신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추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탕평책은 단순히 신하들의 당파 싸움을 중재하려는 정치적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극단으로 치닫는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거죠. 영조와 정조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와 고독, 그리고 결연한 의지는 바로 이런 살벌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그들은 당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다른 쪽에서 반발하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왕은 늘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탕평책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의 짧은 수명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잔혹한 권력 암투가 낳은 필연적인 비극이었던 거죠. 조선의 왕들은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이태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